안녕하세요. 네. 저는 뭐 세계적인 원장님이 앞에 계셔서 저는 그냥 조그만 한의원 하는 원장입니다. 자랑할 거 별거 없고요. 그냥 뭐 자랑이라고 한다면 한의학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함에 있어서 아까 아주 학술적으로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한의학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한자 들으시면 한 5분 있으면 조실 것 같아서 한의학의 뭐 비신 양어 이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로 좀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번에 쓴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는 조금 어렵게 적어달래요. 너무 이제 요즘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TV에서도 아까 운동하는 법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런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책에서까지 그걸 적을 필요 없다고 해서 조금 더 한의학을 깊이 있게 접근해서 뭐랄까 동의보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몸을 안쪽을 진짜 이해하는 한의학적인 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든 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도대체 한의학이 저딴 거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농사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약초를 조금 더. 네. 예, 저는 오늘 면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한의학에서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면역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키워드가 크게는 세 가지고요. 그 세 가지 속에서 이번에 책에도 적은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녹여내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면역이 좋아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체온이. 예. 정답이 바로 나오고 하나. 네, 또.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액순환. 네, 좋습니다. 숙면. 예, 숙면은 방법이고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에서는,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순환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제가 이걸 들고 있어요. 이분께 드리려고 해요. 할 때 길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가는 길이요. 우리가, 어떤 자원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뭔가를 가지고 가려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로를 뚫는 것을 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있어야 순환이 돼요. 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기가 없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의학적인 개념은 양방에서는 혈관이 가는 거죠. 그 가는 것을 뚫어주는 것을 혈관이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가 거기까지 가서 혈액이 직접 도달하는 것을 현상을 순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 두 개 다 있으면 순환이 돼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뭐 길이 끊기거나 하면 수술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환들은, 특히 뇌과적인 질환들은 한의학에서 볼 때 혈액이 가기만 해주면 돼요. 비염이 생겨요. 코에 혈액이 제대로 안 가서 그런 거잖아요. 혈액이 가기만 하면 되고요. 피부에 상처가 나요. 혈액이 가면 얘네들이 스스로 복구를 하죠. 근데 혈액이 못 가니까, 혹은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면, 복구되는 속도가 더 느리게 되면 안 가는 게 치매 같은 거죠.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가게 만들어주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혈액이 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가 있냐 없냐 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눈이 흐리멍텅해요. 기가 있는 걸까요? 눈이 살아있는 게 기가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주고 들어가면 기가 없는 거죠. 기가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카랑카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기를 불어넣어주는 약초나 아니면 혈자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한의학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있고 혈이 많으면 돼요. 기가 많아지려면 평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 많으신 트레이너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예. 평소에 아주 편안한 방법이에요. 기가 많아지려면, 옛날에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구호 같은 거 많이 외쳐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뛰면서 구보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소리를 많이 지르면 돼요. 실제로 복식호흡 하면서요, 고함을, 옛날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야호 했잖아요. 요즘은 그 위험한 것 때문에 못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해서 기를 많이 기르는 방법입니다. 혈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아까 혈액순환 얘기하셨는데 운동을 해야 되겠죠.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가벼운 게 뭐가 있을까요? 숨쉬기. 아유, 제가 해본 운동 중에 가장 어려운 운동이 숨쉬기였어요. 또 좀 전에 누가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 힘든 것 같아서 박수 치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혈액순환 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말초죠. 심장에는 혈액이 많을 거예요. 말초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면역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인사만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핑계로 소리 지르고 박수 치시면 됩니다. 예, 저 한의사 박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면역 때문이에요. 네. 네, 면역이 길러졌습니다. 뭐 저는 자랑할 걸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제 모토는 이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히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특히 1차 진료 부분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치기만 해도 이 병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훨씬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는데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죠. 의사들도 필요하고 한의사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온도가 춥게 맨날 자요. 자, 이번에 텐트 하나 샀거든요. 방 안에 두는 텐트요. 저도 저희 아내가 하도 보일러 값을 아낀다고 항상 춥게 지내는 바람에 콧물이 맨날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이번 올해 방 안에 까는 텐트 하나 사니까 콧물이 안 나요. 그냥 온도 관리만 하고 습도 관리만 해도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만 조금만 고쳐도 우리가 먹는 음식, 자는 습관 이런 것만 고쳐도 면역이 훨씬 더 좋아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한 저희 한의원에도 면역계 환자들 배체들 루푸스 강지성 척추 이런 환자들이 오시지만 그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 질환의 환자들도 의외로 빨리 낫는 훨씬 더 이제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책은 제가 3권을 쓰고 1권을 번역을 했는데 두 번째 썼던 책의 면역보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하면서 이번에 썼던 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끌어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출판 기념이나 다른 저것에 관련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저 내용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보감을 책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죠. 웃지 마세요. 네, 잘 만들었습니까? 오, 멋진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 프로그램 써가지고 차차차 이렇게 해서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멋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면역을 위한 3대 조건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3개를 다 맞추신 분께 오늘 아까 책 선물 드린다면서요. 매니저님 열심히 일하게 하고 계시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체온, 자율신경 안정화, 순환, 혈액순환. 예, 맞습니다. 3가지 축하드립니다. 매니저님, 아직 가셨어요.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체온, 혈액순환, 혈액이 많고 순환이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체온, 3번째 자율신경. 이 3가지가 제가 볼 때는 면역을 좋게 하는 키워드들이고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거라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요것들에서 대부분 강의를 하면 하나씩만 딱 건져 가시거든요. 체온을 올리는 방법, 나 저거 해야 되겠다.
간단하죠. 그냥 운동하거나 조격하면 돼요. 체온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결이. 체온이 높아지는 게 장에도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이 되고 장 건강에도 좋고요. 장이 좋아져야지 자율신경이 좋아지고요. 자율신경이 좋아져야지 체온이 좋아지고 얘네들이 맞물려 돌아간다고요. 이 세 가지가. 혈액과 체온과 자율신경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있냐면 하나만 하고 싶어요. 혈액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먹기만 해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계속 좋은 것만 먹어야지 안 난단 말이에요. 왜? 체온을 올리는 것을 실천을 안 하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체온 올리는 것만 책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체온 1도씨만 높으면 면역이 2배가 높아진다면서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있거든요. 맨날 체온만 높여요. 뭘 안 해요? 자율신경을 안정화 안 시키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체크를 해서 이 중에서 균형이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만 인지가 되면 제 오늘 강의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한방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부자는 부상시키다, 이제 띄운다는 거죠. 정은 좋은 거, 거는 제거시킨다는 거, 사는 나쁜 거, 사기. 그래서 정기를 올리고 사기를 없앤다. 이게 한의학의 모든 치료의 핵심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제 사기가 뭐냐? 바깥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 우리가 잘못된 음식, 그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게 거사하는 개념이고요. 부정, 좋은 것,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게 뭘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전에 그 개념으로 따지면, 혈액, 이게 좋은 개념이 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사기, 몸속에서 있는 나쁜 독소를 빼내주는 게 사기겠죠. 그 중에서 부정에 관련된 거, 정기, 좋은 것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첫 번째 혈입니다. 혈액이 많아지는 통로가 뭔가요? 소화관이죠. 그래서 혈액을 좋게 하는 것은 소화관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까 하는 거예요. 혈액이 좋은 거, 혈액이 맑고 그리고 풍부해지려고 하는 것은 소화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즘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LGS라고요.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우리나라 말로는 새는장 증후군 혹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제가 14년 전쯤에 의료계에서도 잘 안 쓰던 때 우리 한의사 팀에서 의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스터디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에서 논문들을 읽고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칼럼도 많이 쓰고 당시에 막 신문에도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방계에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질병이 생겼을 때 많은 질병에서 아까 말한 근막통증 증후군 이런 것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양방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나오는 질병이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성이에요?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이 너무나 지겹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면역 이상이에요 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면역을 그러면 스트레스는 분명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아니까 원인이라는 걸 알겠는데 면역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데 면역이 뭐 때문에 깨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에서 결정되는 게 한 7, 80%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장 안에 섬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파괴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좋은 것들만 흡수가 돼가지고 영양소가 되는데 파괴가 되니까 나쁜 것들도 쑥쑥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나쁜 게 쑥 들어오면 보호하려고 군대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한 10개가 나쁜 애들이 10개가 들어왔을 때 군대도 한 10명이 들어가서 아니면 15명이 가서 때려 부수고 걔네들이 소화 흡수되거나 아니면 밖으로 빠지면은 이상이 없어지는데 10개가 들어왔는데 100개가 나가요. 군대가 쓸데없이 많이 나오면 민간인을 막 이렇게 해치듯이 안쪽에서도 면역체들이 왕창 나와버리면 그 면역체들이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조직들을 자꾸 망가뜨립니다. 그게 이제 장누수 증후군, 새는장 증후군의 핵심이죠.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분명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온 이론인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적나라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양의사분들이 양방을 까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항생제,
스테로이드 성이 아닌 다른 계열의 소염제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가장 크고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거꾸로 이것을 고치는 건 뭐냐 했을 때 그때 당시 나온 논문으로 비타민C가 얘네들을 복구를 하고 오메가3 같은 좋은 지질로 방어를 하고 그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약초들을 주르륵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의사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하고 스터디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전부 다 이걸 복구하는 게 면역체를 복구하는 게 약초들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는 장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혀를 어떻게 좋게 하느냐 이 새는 장을 치료해야 되는데 새는 장을 치료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초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당시에 제가 본 약초 중에 하나는 오가피였긴 해요. 이 오가피가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약초를 배합하는 걸 잘 몰라요. 사실 그거는 서양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 중국의 일부랑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희한한 학문이긴 합니다. 서양 과학계에서는 현재 한 가지 약초들에 대해서 분석은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옛날에 열을 올리는 몸에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주는 인삼이라든지 오가피 같은 약재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가피를 툭 떼내가지고 특히나 항산화 물질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한 거고 요즘은 항산화 물질들이 요즘 여러분들 TV 틀어보면 많이 나오시죠. 약초들.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노니.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한의학에서 파급천이라고 하는 쓰는 약재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모링가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약초들 계속 나와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든 약초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더 연구가 되고 하면 배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한의학에 있는 많은 처방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장이 건강해서 얘네들이 흡수가 잘 돼가지고 내 몸에서 좋은 피를 생성해야 되는데 장이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요. 이 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려고 평소에 먹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채식이에요. 채식. 좀 전에 약초를 말씀드렸고 채식.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긴 합니다. 채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식.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식을 할 때 첫 번째 부위별로 골고루 하라는 거.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부위별로. 뿌리, 줄기, 잎, 열매. 그 다음에 색깔별로. 하얀색, 빨주노초, 파남보, 검은색. 이것들이요. 빠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흰색은 대부분 다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폐기운을 보충을 많이 해요. 노란색은 소화기를 보충을 하고요. 검은색은 신장 쪽을 보충하고요. 녹황색은 간, 하나 빠진 게, 붉은색은 심장 쪽.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별로 많이 갑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코펜. 어떤 색깔이죠? 붉은색에 있는 것들은 라이코펜이라는 색소가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이 붉은색을 띠기 쉬워요. 얘네들은 어디에 작용합니까? 신장에 작용한다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한방에서는 신장과 실제로 전립선 질환일 때 신장을 많이 하는데 이 라이코펜이 전립선에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코펜이 있는 것들은 먹으면 신장이 혈액순환에 좋고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하죠. 어떻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으로? 예, 기름과 섞어가지고 얘가 약간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뿌려가지고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토마토를 먹을 때 약간 올리브오일 두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견과류라도 같이 해가지고 얘네들을 익혀서 먹으라고 하죠. 근데 라이코펜이 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박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수박을 익혀서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다들 변태라고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먹어야 원래는 좋아요. 어쨌든 한 가지 색소는 한 가지 장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결국 몸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오장육부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계속 먹어대면 내 기운도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렇게 해서 균형이 무너져서 결국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색깔도 골고루 먹고요. 뿌리 속에 있는 미네랄이랑 열매랑 잎 속에 있는 미네랄, 비타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안 먹어요. 제가 아까 생활습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습관만 좋게 해도 많은 병이 예방되거나 아니면 치료되는데 훨씬 빨리 당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셨던 채소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토마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토마토만 드시거든요.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딸기만 드시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 골고루 먹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채소들이 대부분 이제 양력이 강한 것들을 모아서 약초라고 부르를 하고 양력이 조금 약한 것들을 음식으로 이야기하죠. 음식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색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안에 항산화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한의학에서는 모든 식물에 항산화 역할을 다 있다고 얘기해요. 대신에 이게 어느 쪽으로 양이 많냐 적냐,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냐 조금 두루두루 작용하냐 이렇게 뭐 그 차이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먹을 때 꼭 먹어야 될 부분이 껍질입니다. 뭐 뿌리는 당연히 아까 제가 부위별로 먹으라고 말씀드렸고 껍질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꼭 드셔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식이 많은 분로 알고 있으니까 껍질 먹으라면 당연히 다 실천하시죠. 예, 실천하시죠. 하실 걸로 믿어요. 근데 껍질 중에서 먹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반껍질 어떻게 드실래요? 운동자 바나나 껍질 어떻게 드실래요? 바나나가 왜 비타민 K 많다고 축구하는 사람들 끝나고 나서 바나나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알맹이 속에는 물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우리가 더 섭취하고 싶은 것은 항산화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우리가 효능 쭉 적힌 건 대부분 다 항산화 효능들이에요. 항산화 물질은 다 어디에 있죠? 껍질에 몰려 있어요. 아니면 씨앗에 있는데 씨앗은 뭐 독성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먹고 싶은데 이런 애들 껍질을 어떻게 먹냐고요? 어떻게 먹냐면 속껍질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밤 같은 경우에 밤 안쪽에 있는 속껍질 있죠? 밤 쳐내고 딱딱한 거 쳐내고 나면 안쪽에 네, 떫은 거. 그 떫은 거의 이름이 율피라는 한약재 명이 있어요. 왜 명이 있을까요? 약효가 있어서. 그래서 바나나도요. 이거 맛있게 먹은 다음에 여기를 숟가락으로 이제 파먹으면 돼요. 숟가락을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니면 갈갈이처럼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겠죠. 어쨌든 속껍질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가 봤을 때 채소들을 봤을 때 속껍질까지 꼭 챙겨 먹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음식 중에서 꼭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평소에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초입니다. 음식에서 장을 좋게 하는 음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물, 약초 이런 거 말고요. 식이섬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발효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 뭐 드시고 있을까요? 네? 된장. 된장 어디서 받아 드세요? 사서 드세요?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된장은요, 된장 맛을 낸 밀가루 페이스트의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여기서 시골에서 받아 드시는 분 계세요? 예.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면 그분께 전화드려서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세요. 이런 분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발효 음식을 얼마나 챙겨 먹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댁에서 담아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 김치야 당연히 발효 유산균이 있겠지만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건 대부분 다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95%라고 하거든요. 식당에서 담았을 수도 있지만 그 95%의 김치가 지금 중국산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건너가서 공장이 깨끗하다고는 하잖아요. 청결 문제 말고요. 유산균의 문제에서만 봤을 때 넘어와가지고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다 소비를 해요. 그럼 균이 있냐 없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치, 뭐 된장, 간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발효 음식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유산균 뭐 이렇게 캡슐 드셔도 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영양제도 약간 뒤순위로 밀거든요. 천연적인 게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보다 조금 더 약성이 높은 한약재들이 좀 더 안전하고요. 걔네들을 추출한 영양제,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만든 뭐 온갖 양약들 있죠. 그런 순서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천연적으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식초예요. 여러분들이. 식초는 일단 모든 그 당분이 있는 곡물과 과일들 얘네들이 발효가 돼가지고 걔네들의 아미노산이 그대로 흡수돼서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아미노산 계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고요. 흡수도 빠르고 장이라든지 여러 신체 기관에 굉장히 이로운 작용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식초 같은 거 찾아보시면 더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제가 뭐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거는 꼭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니까 식초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저탄고지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탄고지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잘못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저탄고지에서 가장 핵심은 저탄일까요? 고지일까요? 제 생각에는 저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인데요. 고지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고자를 조금 좋은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좋은 지방을 올바르게 섭취를 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게 이것의 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면서 조금 뭔가 와전이 되면서 고기도 좋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탄고지를 실제로 진짜 엄밀하게 하는 사람 말고는요, 오히려 고기 소비량만 느리고 그래도 조금 탄수화물 먹어야지 이러면서 여전히 먹고 있어요. 특히 좋은 방송이 있더라도 이걸 이제 잘못 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이걸 고쳐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이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 섭취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든 아니면 식물성 지방을 먹든 지방을 먹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일단은 3대 영양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잘 먹자는 거잖아요. 들어왔어요. 내 몸에서 에너지로 바꾸고 싶습니다. 에너지를 바꾸는 중간에 매개체가 뭐죠? 효소들이잖아요. 효소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비타민, 미네랄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나요? 식물에 제일 많아요. 다시 채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저탄고지보다 저탄수화물은 당연히 하고요. 저탄고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20% 이하로 낮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보통 50에서 65% 사이로 탄수화물을 지금 섭취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다 쪼개가지고 식단마다 다 알아서 쫙 다 나누지 않는 이상 그것을 저탄고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소스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탄수화물 엄청 많이 섭취하거든요. 일단은 탄수화물 조금이라도 끊어보자. 그래서 저녁에 밥이라도 없애보자. 그 다음에 적당한 지방, 그리고 좋은 지방을 한번 찾아보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 하이 미네랄 좋은 걸 먹자. 채식을 조금 더 느리자. 그래서 채식 중에서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해초류들입니다. 해초류를 조금 더 챙겨 먹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쓴 책에는 이런 좀 어렵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넣어놨는데요. 좀 전에 제가 부정거사라고 할 때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약에서 내 몸을 구성하는 좋은 것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밑에 있는 정이고요. 정이 우리 몸에서 좋은 음식물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아랫배 하단전 부위에 정이라는 걸 채우고요. 얘네들이 채우고 올라가가지고 뇌까지 채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이 풍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아서 우리 몸속에 온 전신에 돌아다니면서 기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가득 채워져야 되고요. 정신이 맑아야 되고요. 다음에 이것들을 다 통솔하는 혈액이 온몸에서 쫙 이렇게 말초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내 몸쪽 안쪽에서 무엇이 좋을까? 가장 근본적인 4가지 정기, 신, 혈. 요 4가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연치유라든지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에 대해서 여기 오늘 강의하는데 사전 질문으로 자율신경이든 한의학에서 이런 걸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말씀 주셔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을 할 때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독이라는 치료를 해요. 약초들을 먹고요. 그 다음에 해독되는 어떤 걸 먹어가지고 일단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거게요? 절식이에요. 단식은 제 입장에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으시면 단식을 하시는 건 좋아요. 모든 영적인 성장 하시는 분들은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것까지 하면 좋은데 몸이라든지 대충 영적인 성장 그 정도 하실 분들은 절식만 해도 돼요. 그게 아까 저탄수화물하고 비슷한 거고요. 양을 많이 낮추시고 극단적인 것까지 안 가고 내 몸을 아주 비우는 절식의 개념은 하루에 한 끼를 내 위장만큼 먹는 건데 여러분 위장 크기가 보통 얼마만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아시네요. 주먹만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주먹만큼 먹으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그 정도를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일단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배가 고파서 탈이지. 그래서 한 3끼 정도를 먹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식하면서 그 안에서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를 해서 균형을 맞추냐가 해독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한약에서는 당연히 보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면역 처방을 할 거고요. 영양제도 처방을 하고요. 사람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약침 같은 것을 온몸에 놓고 내장기 추나라고 해서 장기를 추나하면은 보통 뼈 두두둑거리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개골도 리듬을 맞추고요. 내장기도 이렇게 추나를 해서 떼놓습니다. 그러면 장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런 치료들을 합니다. 우리가 변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보십니까? 이 이야기는 옛날에 10년 전에 저희가 강의하면서 많이 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건데, 이렇게 보통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앉아 있어서 변을 보기 쉽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세에서도 변이가 느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남자분들은 특히나 군대 가서 이렇게 담배 한 대 피면서 하고 있으면 갑자기 또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밥 조금 많이 먹고요. 쪼그리고만 앉아만 있어도 변이가 느껴져요. 이 자세가 변 보는데 훨씬 더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변을 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변기를 지금 다 바꿔놨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나가면서 원장님 이거 하나 실천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냥 쉽게 한번 봅시다. 네, 웃지만 마시고. 오늘도 정말 미치겠다. 어떻게 매번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럴 수 있는 거야? 밤마다 우리 집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야릇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변비. 오늘 세상의 모든 고민과 힘겨움을 모두 짊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되시겠다. 중요한 게 누구야? 누구였지? 완전 흔납니다. 이게 지금 웬일이야? 맨날 자기 남자친구 자랑할 때만 바쁘다니. 야, 당연히 콜이지. 무슨 소리지? 뭐야? 누구세요? 웃으실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멱시르기자 2개면 변을 훨씬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이 자세로 앉아서 변을 보세요. 쪼그리고 앉아서 많이 펴져서 변 보기가 훨씬 편합니다. 두 번째는 경락을 자극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여기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여기 합곡을 지나 팔꿈치 복지까지가 대장을 자극해주는 라인이에요. 다 해주면 좋은데 손가락 끝만 자극해줘도 효과가 있어요. 손가락 2개를 모아서 꾹 눌러주세요. 힘차게. 손가락 끝을 자극하기 위해서 양쪽 벽면을 꾹 눌러주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뒷부분은 이제 설명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보시는 걸로.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체온 올리는 겁니다. 체온은 아주 간단합니다. 운동하는 거죠. 아까 뭐 박수 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평소에 실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하면 난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운동하세요 하면은 고개를 푹 숙이세요. 그래 놓고 운동을 끊으러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끊으러 간 다음에 운동도 끊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헬스를 가든지 요가를 가든지 아니면 수영을 끊든지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든 집안의 한평 안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매일 해도 우리 몸의 근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지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올려보실까요? 네, 제가 한 손이라고 양손을 하세요. 양손을 하시고 손목을 이렇게 꺾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쫙 펴니다.
예, 손가락 쫙 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꺾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손을 쫙 쥐어보세요. 예, 손을 쫙 펴니다. 손가락을 쫙 펴세요. 끝에 힘을 줘야 돼요. 쥐어보세요. 펴세요. 쥐고, 펴고. 평소에 상태가 안 좋은 데 가면 20번만 하는데 여기는 좋으시니까 3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면서 하세요. 넷, 다섯, 여섯, 쫙 펴세요. 일곱, 쫙 펴라고요.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꺾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만 더 할게요. 하나, 인상 쓰지 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만 해도 지금 어깨가 타들어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그냥 앉아서 몇 초 했어요? 1분도 안 했거든요. 하나만 응용 동작을 해볼까요, 우리? 예, 손 이렇게 다시 하시고 뒤로 꺾어보세요. 5개만 할게요. 하나, 목 아프신데 하지 마세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쫙 펴세요. 다시 하나,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꺾어볼까요? 다시 5개. 하나, 쫙 펴세요. 둘, 셋, 넷, 다섯. 손 털어보세요. 이것들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의 팔뚝부터 시작해서 어깨 운동. 아까 벤치프레스 같은 걸 안 해도요. 어깨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단단해지기까지 해요. 물론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강화하는 훈련법들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앉아서 혹은 사무실에 아니면 댁에서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루에 한 20-30분만 시간을 좀 내보시면 충분합니다. 물론 운동을 좋아하시는, 저도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뭐 축구 뛰러 가면 한 4시간 안 하면 성이 안 차가지고 씩씩대고 이런,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더 나빠요. 나쁠 수 있어요. 적당한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몸에 체열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족욕이에요. 반신욕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질병 있으신 분들은 제가 못하게 하고요. 웬만한 체격, 한방에서 이제 땀을 빼서 좋은 체질이 있고, 땀을 빼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체질들은 땀 빼는 걸 굳이 안 하는데, 온도는 올리고 싶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올리는 게 반신욕보다 족욕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족욕을 조금 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좀 높이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왜 놔뒀냐면, 우리가 아주 빨리 온도가 실제로 떨어졌을 때 가장 빨리 쉽게 올릴 수 있는 바깥에서 하는 방법이 헤어드라이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조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비를 맞아가지고 체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어디를 가냐면 그 공원 같은 데 보면 화장실 있잖아요. 그 안에 손 이렇게 말리는 데 있죠. 아이고 죄송해요.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뜻한 물 나오거든요. 아니, 바람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윙 해서 말리니까 체온이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배탈이 나거나 그럴 때 이제 체온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헤어드라이 가지고 배 이렇게 윙 해주고 척추 따라서 왔다 갔다만 해줘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저런 거는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했고요. 한의학에서는 체열을 올리는 게 당연히 면역 처방을 하고요. 영양제도 당연히 하고요. 운동을 면역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좀 고안한 것들을 조금 전에 그런 방법이나 몇 가지를 어쨌든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주파로 온열 치료를 좀 하고요. 공진약침 같은 약침 중에서 체온을 높이는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앞에 원장님이 조금 이제 많이 하셔서 저도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실까봐 핵심만 딱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자율신경을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율신경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될 때 나를 빨리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그게 풀리고 나면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 안쪽에 척추 중에서 이 부분,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 관장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윗부분과 아랫부분, 목뼈와 허리 부분, 아래쪽 부분에서 관장을 합니다. 얘네들이 균형이 맞아야지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데 균형이 무너져요. 교감신경이 굉장히 맨날 항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계속 소모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으면 항상 이완된 상태로 돼서 내 몸에 에너지가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히려 더 소모가 되기만 해요. 쌓여도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됐다가 늘어졌다가 긴장됐다가 늘어졌다가 하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신경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애들한테 있어요. 팔을 올려봐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장을 움직여보세요. 심장박동수를 뛰게 해보세요. 다 안 되죠. 손에서 땀 나는 분들, 다한증이라 그럽니다. 이런 분들도 다 자율신경이 무너진 거죠. 땀 내보라면 안 내지는데 스스로 막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컨디션이 나빠지는 수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스르르 잠이 들어야 되는데 수면 상태가 안 되면 자율신경이 자꾸 무너져요. 자율신경을 회복하는 거는 크게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척추를 좋게 하는 거, 세 번째 잠을 잘 자는 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자율신경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중추신경은 뇌에서 작용을 하는데 척추에 있는 척수 부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때문에 척추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척추는 우리가 운동을 해서 보통 관리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해서 척추를 좋게 하는 게 결국은 자율신경도 좋게 하고요. 운동을 하면 호흡이 좋아지니까 얘네들이 복식호흡, 그러니까 숨을 훨씬 더 깊게 하죠. 그러면 장운동이 더 잘 될 거고요. 장운동이 잘 되면 장도 사라질 거고요. 살아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좀 전에 세 가지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흡수가 더 잘 될 거고. 운동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다 연결이 되고요. 아까 장에 관한 거, 수면에 관한 거 다 이렇게 다 세 개를 다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신경에서는 척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방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면역체,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이 쭉 차게 되면 척수를 따라 올라가서 중추신경까지 좋아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신경을 설명을 하는데 척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의 균형, 균형을 잡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 균형 잡는 포인트들이 있죠. 양쪽의 어깨 높낮이를 가장 많이 보시잖아요. 보기 쉬우니까. 한의학에서는 턱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턱이 보면은 누구나 다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게 좌우 비대칭인 김태희 같은 애들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완벽하게 좌우 비대칭은 없어요. 왜 그러냐? 똑같이 대칭인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간이 이쪽에 있지 간이 양쪽에 똑같이 있지는 않잖아요. 장기들도 다 양쪽에서 균형이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비대칭이 있는데 이 비대칭이 너무 커져서 입을 벌릴 때 덜그락거리면서 벌어진다든지 한쪽에 뼈가 너무 좁아져 있거나 너무 늘어나 있다든지 이렇게 돼서 균형이 무너지면 턱관절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턱관절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목 뒤쪽에 경추 1, 2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무너져요. 경추 1,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부교감신경 중추거든요. 걔네들이 또 나빠져요. 그러다 보면 뼈들은 맨 위에 뼈랑 맨 밑에 뼈들이 같이 움직여요. 어떤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허리뼈까지 안 좋게 되죠. 그럼 부교감신경의 계통들이 다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만 너무 항진되는 결과가 발생해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균형 중에서 골반 균형, 어깨 균형은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턱관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말씀드렸고 자율신경을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근데 수면은 안 되시는 분들을 좋게 하는 것은 치료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자기개발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면은 하루에 7시간 반 그리고 낮잠 20분 이렇게까지 자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루 8시간 주무셔야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야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고요. 일부러 수면을 자꾸 깎아서 6시간 이내로 잔다. 4시간 주무시면서 자율신경이 정상인 분들을 저는 그냥 보지 못했어요. 물론 특수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고요. 옛날에 나폴레옹이니 이렇게 4시간 수면법 하면서 쭉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4시간 수면법 그 책 읽다가 나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며칠 하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함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옛날에 거기 나왔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주로 예를 많이 들어놨는데 그 사람 특기가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낮잠 계속 자는 거예요. 말만 타면 잤대요. 요즘 따지면 차만 타면 잔 거예요. 계속 자대니까 저녁에 4시간만 자도 나머지로 보충을 한 4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장군이었잖아요.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놔두는 거죠. 네. 그리고 에디슨도 낮잠 잘 잤어요. 밤에 실리 침대인지 광고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도 여기서 자니까 괜찮아요?
거기서만 잔 게 아니라 그럼 무조건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명하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편적인 것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교 1등한 애들이 항상 교과서만 봤다는 건 전부 뻥인 거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수면을 깎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또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로마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저는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뇌에 있는 뇌를 자극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게 아로마를 쓰는 거예요. 향이 코를 통해 가지고 뇌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뇌파를 제가 실험을 해보면 뇌파 검사하는데 맡겨가지고 아로마를 맡게 한 다음에 뇌파 검사를 하잖아요. 3분 뒤면 뇌파가 확 변해요. 3분 뒤면. 근데 아로마를 쓰는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잘 들기 힘든 분들께 라벤더 쓰세요 하면 라벤더 썼는데 뭐 효과 없던데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그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아로마를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위에다가 이제 요런 데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고요. 거기다가 향초 밑에다 피워놓고 위에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자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거는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뇌파를 변화시키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제가 여성분들이 쓰시는 그 화장솜 거기다가 충분하게 떨어뜨린 다음에 걔네들 코앞에 대고요. 심호흡을 3분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뇌파가 변하지 안 변한다고요. 간혹 약초도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원장님 뭐 어성초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든지 좋아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소용없어요 라고 해요. 왕창 드셔야 돼요. 한약을 먹으면 왜 치료가 되죠? 왕창 넣거든요. 정말 때려 넣거든요. 한의원에서 처방을 한두 가지로 합니까? 간혹 아픈 사람들이 문의를 하면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엄청 헷갈려요. 이분이 정말 제대로 할까? 조그만 약초 한두 가지를 차 마시는 걸로는 치료는 안 돼요. 당연히. 조금 예방은 되겠죠. 치료하려면 한의원에서는 보통 적어도 10가지 내외, 저는 보통 15가지, 20가지를 왕창 때려 넣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작용을 하죠. 아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로마 써도 효과 없다는 분들은 양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집중해 쓰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의학에서는 경락을 많이 이용하고 그 방법은 보통은 자율신경을 할 때 척추가 가장 중요하니까 당연히 추나 치료를 하고요. 전신조정기법이라고 해서 제가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근막 이완술도 근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장기호흡과 아까 말씀드렸고 CST 근막 이완술 내장기호흡법 CST가 서양에서는 오스테오파시라는 방법이라고 이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CST라고 해서 두개골의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FCST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턱관절을 조절하는 치료법이고요. 자율신경을 조절해서는 약침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몸에서 피가 들어오는 경로인 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다음에 내 체온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체온을 한번 재보세요. 매일마다 36.5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35.5도에서 36도 이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체온증으로 사는 분들이.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요, 저체온증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온을 계속 높여주고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이든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열이 뜨는 거, 그 다음에 건조해지는 거, 그 다음에 풍이 돌아다니는 거, 신경계 질환이죠. 그 다음에 습한 것이 내 몸에 차이는 거,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찬 기운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이 6가지가 내 몸에서 온갖 해를 만들어서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몸을 파괴를 하고 안 좋게 만들어서 이 6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하느냐. 그것도 치료에서 한의사들이 말하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걸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여기셔서 아까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로 3가지로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을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질병을 내가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병이 걸렸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치료하게 만들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병이 안 걸리게 예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몫인 것 같아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전문가가 있네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분들도 제법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인 분들도 있죠. 그냥 전문가 무시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둘 다 안 좋죠. 적절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잘 관리하시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제 출판 강연에 있는 거 뭐 카페에 있으니까 한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완전 다른 접근으로 해서 진짜 한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네. 건강에 대해서 뭐라도 좋습니다. 사실 아까 그 해초류가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해초류는 음기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저체온증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좋은 건지. 해초류에 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네랄은 음기가 안 많아요. 그리고 음기라는 것은 내 몸을 응축시키는 기운이지 찬기운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해초류가 바다에 있잖아요. 미네랄이 어디에 제일 많나요?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많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녹아내려오는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하잖아요. 미네랄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드셔보세요. 바로 설사합니다. 영양제 한꺼번에 때려 넣으면 설사하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그 미네랄이 많은 내려온 농토에 있는 식물들을 먹는 게 미네랄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많은 곳이 어디냐면 제일 깊은 바닷속이에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 속에 많죠. 우리가 그런 걸 잘 못 먹는데 땅에서 미네랄이 많은 걸 먹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나는 걸 먹는 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땅에 요즘 왜 미네랄이 적다고 하잖아요. 물론 바다에도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요즘 굉장히 말을 할 때 어렵지만 바닷속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 미네랄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원래는 천일염에 많아요. 근데 소금을 퍼먹을 수는 없으니까 미네랄이 박혀있는 식물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요. 근데 바다에 있는 기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에서는 신장 기운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 신장, 콩팥이 양기냐 음기냐 나눴을 때 양기는 뜨거운 거, 심장 같은 거고요. 신장은 콩팥이죠. 그래서 그걸 음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뜨겁냐 차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 쪽으로 들어가느냐 음기, 심장으로 올라가느냐 양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용어를 안 헷갈리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음기는 신장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기인데 성질은 해초류들이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따뜻한 쪽으로 더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방 용어를 해석하실 때 특히 한의원에서 이제 진맥하고 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간 혈액 검사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이랑 양방에서 말하는 간 덩어리랑 이게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용어들이 같은 용어를 쓰는데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 거 아시고 그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네. 아로마 에스테 원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호호바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흡입할 때는 원액으로 하고요. 바를 때는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이렇게 전달해주는 안전한 것들로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라벤더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원액을 바르셔도 되고요. 오레가노 같은 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아로마를 처음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레몬 같은 거 아주 레몬이 엄청 쓰임새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해보고 싶다면 레몬이 싸고 쓰임새가 많아요. 우리 몸에 해독하는 것도 레몬으로 할 수 있고요. 집에 청소도 레몬으로 할 수 있어요. 레몬이 가장 싼 편이거든요. 20ml에 보통 한 16,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칫솔질 할 때, 이솔질 할 때 쓰면은 치아가 미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피부에도 발라주면 피부가 이제 하얗게 이렇게 살아난대서 그래서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오레가노를 배웠어요. 속에 있는 염증을 많이 없애줘요. 야, 칫솔질 하면 좋겠네 하면서 두두둑 떨어뜨려가지고 하는데 입에서 불 나는 줄 알았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조금은 공부를 하시고 이게 원액을 발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맡아야 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것에 따라서 구별을 좀 하고요. 저는 한의원에서 많이 내복하게도 처방을 많이 해서 이제 블렌딩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맡을 때는 원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네. 제가 가끔 망상피반이 생기는데요. 네. 그게 혈관이 수축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 거예요? 수축으로 따지면 항진됐겠죠? 근데 이제
치료에 있어서 자연 치료가 재미있는 게 인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인삼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될 것 같죠? 마치. 열이 있는 사람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하던데.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인삼은 기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기가 있어도 열나는 사람이 있고 기가 있어도 열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기가 없어도 고혈압인 사람이 있고 기가 없어도 고혈압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바로 했죠. 어쨌든 인삼을 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고혈압인 사람은 혈압을 떨어뜨리고요. 저혈압인 사람이 혈압을 높여주더라고요. 열이 있는 사람은 살짝 떨어뜨리고요. 열이 없는 사람은 살짝 올려줘요.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교감신경이냐 부교감신경이냐를 완벽하게 내가 알아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채취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치료자까지 갔을 때 얘기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연 치료할 때 가장 좋은 이점 중에 하나는 특별하게 추출돼서 한 것들을 쓰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안전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면요. 예를 들어서 아로마를 썼다 쳐요. 망상 피반에 이렇게 도포를 했어요. 얘네들이 혈액순환을 그냥 순환만 되게 만들어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자연적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게 해줘요.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대신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해주면 더 낫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가만증이 있는데 네. 척추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척추에서 특히나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경추가 안 좋아서 생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추 부분이 만약에 안 좋은, 특히 요즘 현대인들, 여성분들이 경추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추 조절을 꼭 하라고 하는데, 경추는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허리뼈는 운동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내 몸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체중이 실려서 몸을 조절해주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뼈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제가 2가지 동작만 알려드리는데, 저기 인생 한방 채널에 가시면 뭐 나오긴 하는데요. 이완하는 거, 그 다음에 강화, 이렇게 버티면서 강화하는 거, 이 2가지만 알려드리고요. 나머지들은 간접적으로 목을 강화시킵니다. 어깨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견갑대 운동을 하든지 해서, 이 등줄기 있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가지고 목을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간접적으로 강화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셔 상태라면, 자반증이 있는데, 경추가 안 좋잖아요. 그냥 경추 교정 추나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빠릅니다. 저기 3교시가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되고 1시간 이상 되는 것 같아서요. 바로 선생님을 인사드리고 질의응답 그때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